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2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바람이 불어도 이제 봄 냄새가 좀 실려오는 것 같죠? 올겨울은 시작부터 엄청 추워가지고 이 추운 겨울 세 달이 언제 가나 걱정도 좀 했는데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에 윤석열 정권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동원이 되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거세고 그 중심에 건설노조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은 모르더라도 건설노조에서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사용자들을 협박을 했다든지 등등 이런 거 관련해서 노동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하종강 교수님께서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님이시죠. 이 하종강 교수가 또 멋진 칼럼을 쓰셨네요. 그래서 이 칼럼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 노동조합의 형태가 사실은 노동조합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동조합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픈샵, 유니언샵. 아마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드 샵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노조의 형태는 이 클로즈드 샵이라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 부족한 이해 위에서 예를 들면 현재 정권이라든지 검경에서도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이 3가지로 구분된다. 오픈샵, 유니언샵, 클로즈드 샵이다. 오픈샵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대상자들 중에서 소수만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조합원이 경영진에게 쉽게 표적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죠. 유니언샵은요, 가입 대상인 모든 직원들이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로 노조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으로부터 너 노동조합이 좋아서 가입한 거지? 라고 미움을 살 가능성이 작아지죠. 왜냐하면 취업과 동시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노동조합의 힘은 오픈샵보다 매우 강해지고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하면 유니언샵 형태를, 이런 유니언샵 형태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사용자와 이 노동자 사이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클로즈드 샵이 뭐냐? 이 클로즈드 샵은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인데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와 노조가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회사와 노조의 약속이죠. 그러면 유니언샵과의 차이가 뭐예요? 유니언샵은 내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데 그냥 그 비조합원의 상태에서 어떤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클로즈드 샵은 이 사업장이나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노동조합의 힘도 굉장히 강해지죠. 유니언샵과 클로즈드샵 모두 노사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건설노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건설노조가 다른 노동조합보다 회사의 일종의 클로즈드샵 형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고용이 수차례의 하도급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불안정해지고 노임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에서는요, 사실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담당하는 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자구책들을 꾸리는 것이고, 이것이 극히 노동자가 불리한 건설 현장에서는 오픈샵이나 유니온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클로즈드 샵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오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사와 클로즈드샵 형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조 간부들은 회사에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작업을 저지하는 행위도 벌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거를 가지고 뭐 채용 강요다, 공동 협박이다,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하종관 교수는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클로즈드 샵을 아느냐고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명쾌하죠? 네. 두 번째 소식도 좋은 소식이네요. 뭐 사실은 제가 5가지 소식만 꼽다 보니까 이 유튜브 내에서 한 주간의 소식 중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빠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제가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법원의 판결들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모두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그 대장동 사건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건 뇌물수수가 아니다 라고 했던 거에서 급 분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그런 소식들은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저는 오늘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원의 판단들 중에서 윤미향, 현재는 무소속이죠. 그 윤미향 의원의 그 판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0일 날 법원으로부터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단 판결의 내용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만 일부 인정이 됐을 뿐 나머지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정말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분명히 확인이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윤미향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모, 정의연 간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윤 의원이 받고 있었던 혐의는요,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의 혐의였는데 무시무시했죠.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7개 혐의는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업무상 횡령죄도 애초 검찰이 기소했던, 검찰은 업무상 횡령 금액을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1,700만 원 가량만 인정이 됐고 5분의 1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이마저도 윤미향 의원은 횡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항소 과정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이 이 정의연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은 이 윤미향 의원이 총 21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선 이 중에서 1,700만 원 정도 일부를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윤미향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서 입증하지는 않았다. 즉 일부 영수증이 누락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횡령죄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해서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정의연 등의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1,700만 원, 1,700만 원을 횡령해서 그보다 더 많은 1억 원을 기부한 또 약간 웃긴 이런 또 꼴이 되기도 하죠. 일단 윤미향 의원은 입장을 밝혔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 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인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연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로써 정의연은 2020년 5월 이후에 덧씌워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또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사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당시에 윤미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으로 비례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었죠. 심지어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리고 그 시민사회단체도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번듯하고 크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20년, 30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뭐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국제적으로도 이 연대 활동을 펼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일했던 윤미향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검찰과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극우 언론들이죠. 이들의 목적은 뭐였겠어요?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이 부정, 부패, 뭐 이런 어떤 그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를 질식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윤미향 의원은 정말 그 사태, 무수하게 쏟아지는 사태 압력 속에서 결국 그 탈당을 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있지만 정말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이 됐다. 이게 거의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의 말을 공식적이죠. 당대표가 올린 거니까 올리기도 했죠. 이 과정을 보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진보와 개혁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에 많이 있죠. 아니 누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뭐 부자가 되거나 내지는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이긴 하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들에게 다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은 이후로도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100일 그 참사 100일을 맞은 시민 추모대회도 있었고 저도 좀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태원 녹사평역에서 행진이 출발을 해서 원래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청에서 뭐 일방적으로 불허를 했고, 이게 뭐 시간이라든지 조절도 하지 않고 그 행진의 대열이 광화문에 이르기 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광화문 광장 불허뿐만이 아니라 차벽이 등장을 했죠. 강철 펜스들이 설치가 됐고요.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청 옆을 지나면서 시청 광장에 앉아서 추모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분향소를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또 막 정말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고 이들은 이 유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게다가 이제 유가족들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물론 모두 영정사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국화꽃으로 대체한 사진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그 얼굴들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정사진이 아니잖아요. 그 나이 때 누가 영정사진을 찍어 놓겠어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 끔찍한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참사를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게 또 어떤 것인가. 근데 저도 몰랐었는데요. 이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20년이 지난 일이에요. 지난 2003년, 정확히 20년이네요.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이거는 새까맣게 몰랐어요. 이분들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변변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추모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겨레에서 그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구에 가보시면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추모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얘기는 전혀 있지 않지만 사실상은 이곳에 고인들의 그 유골을 수습해서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다 묻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구시청과도 일정하게 얘기가 됐던 이야기였는데 이 추모
공원이죠. 사실은 이거 자체 추모공원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한 이 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 주변의 상인들과 이 실랑이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이다 보니까 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여기서도 우리가 익히 보아왔지만 국가 권력이 이 시민들을 특히나 이제 이 피해자들을 대하는 과정들이 와, 또 너무 열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참사 그러면 이제 폭발하고 안에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뭐 내 가족이 실종이 됐는데 그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또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세월호라고 하면 이 승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도 있겠죠. 근데 지하철 참사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신이 없다면 등등. 와, 그래서 이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요,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부터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구시에서는 DNA가 나오거나 지하철에 탔다는 증인이 있어야 희생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화장장의 온도가 800도 정도인데 참사 당시의 사고 현장은 1000도가 넘었을 것으로 보여서 DNA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뼈가 약한 어린이나 여성, 노인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대구 지하철 공사에 당연히 CCTV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거절당했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CCTV 공개를 왜 거절을, 공사와 자기 가족이 지하철을 탄 역사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영문으로 일했던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하철 공사에서 직원들한테 CCTV를 절대 반출하지 마라, 유족들이 오면 경찰을 부르라는 지시를 내렸대요. 와,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유족들이 영무실에 와서 보자, 내놔라 하는데 영무원들은 보여줄 수가 없고 화가 난 유족들은 책상을 뒤엎고, 대구시나 대구 지하철 공사가 일괄적으로 CCTV를 확보해서 보여줬더라면 충분히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했던 건 공공연한 노골적인 은폐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지하철역 상황이 녹화된 테이프를 받아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대구 시민회관에서 함께 돌려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구 지하철 참사도 시작부터 완전히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시민들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근데 어떻게 이런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탄압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전동차 안에서 시신들을 유해를 발견을 하고 나머지는 승강장과 계단 등 역사 안에서 참변을 당한 사람들도 유해나 유류품이나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품들이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보존을 하면서 여기서 희생당한 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참사가 일어나고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대청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대구시와 대구 지하철 공사는 지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 밤에 참사 이 사고 열차들은 차량 기지로 옮겼고요. 바로 다음 날에 군인 200명을 동원해서 중장비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치웠다고 합니다. 잔재물들은 포대 300여 자루에 나눠 담아서 안심 차량 기지 야적장으로 보냈고요. 마무리는 물 청소로 아주 깔끔하게 했다고 하네요. 유족들은 청소된 승강장에서, 그리고 버려진 포대자루에서 유해 수십 점과 유류품 수백 점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 투쟁과 기록의 나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유해를 찾은 일부 유족들이 먼저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129명의 유가족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확인되면 함께 장례를 치르자라는 유족들의 약속에 따라서 2월 달에 사고가 2월 18일이었나요? 근데 이로부터 4개월이 넘은 기간인 6월 29일 날 대구 시민회관 광장에서 합동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3월 달에 약속을 하죠. 추모비와 추모묘역과 안전교육관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죠. 유족들의 목소리예요. 유족들이 바라는 건 대구시가 추모사업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 사고가 일어났던 해에
8월 달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뭐 세계적인 축제를 치러야 되니까 빨리 좀 끝내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도 대구시가 약속을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합동 연결식을 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이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의 잔디밭, 유족들은 당연히 추모 묘역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2003년 3월 달에 수창공원에 만들기로 한 추모공원 조성 계획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반대로 수성구 대공원, 달성군 화원동산 등으로 예정지가 계속 바뀌면서 공전을 했죠. 그러다 2005년도 11월 달에 대구시가 희생자 대책위와 이면 합의, 즉 이제 그 내면 알려지지 않은 합의를 하면서 팔공산 동화지구 시유지에 추모공원을 만든 일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묘역과 추모비 등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넣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2008년 12월 달에 대구 지하철 참사 국민성금 50억 원과 국비 시비 각 100억 원이 투입돼서 대구시민 안전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고요.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009년도에 새벽 3시, 시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새벽 3시에 32명의 골분, 그러니까 뼈 조각들, 뼈 가루들이죠. 이 뼈 가루들을 한지 등에 싸서 추모 묘역에 묻었대요. 그리고 희생자를 상징해 심은 나무 192그루 가운데 고사목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이 구덩이들에다 몰래 묻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이제 이 테마파크 쪽도 CCTV들이 공원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정말 저는 이 당시에도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들을 야밤에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새벽에 조용히 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안매장 투서가 대구시에 날아들었고 대구시는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희생자 대책위 쪽은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매장이 공원시설을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양쪽의 이면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족들은 2010년부터 2월 18일이 되면 참사 당일이 되면 이곳에 참배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주변의 상인들은 철조망을 치고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어 댄다고 해요. 최근엔 그나마 참배하러 간 유족들이 몇 명씩 나뉘어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약속을 하면서 잠잠해졌지만 진짜 구절구절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여전히 상인들은 추모라는 단어가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것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요, 대구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면 합의를 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면 합의라는 것 자체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면 합의에 대구시가 해준 거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후에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팔짱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은 유족들과 상인들이 싸우는 거를 대구시가 오히려 조장하면서 방관하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격렬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게 저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딱 20년 전에 먼저 있었던 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더라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사실은 100% 막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 수습과 행동들 대처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특히 이 공권력,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이들의 대책이 얼마나 참 참담하고 말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과 함께 단단하게 우리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요, 밥에서 고기로 바뀌었대요.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난해 한국인의 고기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추월을 했대요.
장구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고기에 주식의 자리를 내주게 된 셈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농업전망 2023을 보면요. 3대 육류 아시겠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 1인당 소비량이 2022년에 58.4kg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계속 늘어왔던 거죠. 반면에 지난해 쌀 소비량은 1인당 소비량은 55.6kg. 와, 처음으로 고기가 1인당 고기 소비량이 1인당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먹거리가 다양화되고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 선호 증가를 쌀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럼 또 일부에서 아니 뭐 쌀이 아니라 밀가루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고기에서도 3대 육류가 아니라 뭐 양고기도 있고 뭐 다른 고기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적인 3대 육류와 쌀을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 쌀 소비 감소와 육류 소비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밥을 대체할 식품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육류 소비 증가세보다 쌀 소비 감소세가 더 가파를 예상이라고 또 예측을 내놓기도 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최후의 최근에 기후 위기 문제도 그러한데, 사실은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육류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구 환경 전체의 기후 위기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연관된 소식은 아닌데, 또 이제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그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육류가 아니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단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적 과학자들이 모인 Eat Lancet 위원회, 이름이 좀 어렵죠? 이런 위원회에서는요, 지난 2019년 3년 전에 식품의 대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4가지의 개선책을 제안을 했대요. 첫 번째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손실량 감량, 그러니까 조리를 하는 과정이나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다 사실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버려지는 것들. 세 번째는 소비 과정에서 식단의 변화, 이 식단의 변화는 뭐겠어요? 육류보다는 곡류, 채소류 이쪽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꼽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 식단에서는 육류를 많이 낮출 것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식 식단이나 뭐 비건식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건강 효과도 분명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식단으로 바꾸면 사망자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부분에 대한 동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요, 육류와 유제품을 2030년까지 무려 20%, 5분의 1을 줄이고 2050년까지는 육류를 35%를, 즉 3분의 1 정도를 줄이라고 권장하는 보고서를 작년에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 위원회는 재생 농업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축산 등 좋은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작년에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에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023년부터 학교와 공공기관의 급식 메뉴에 매주 1회 이상의 채식주의 메뉴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 제출되고 있지 않죠. 정부와 국회와 이 공적 영역에서 더 많은 고민들을, 특히나 1인당 이 육류,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하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 국제 부문 뉴스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뤘던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의 책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오늘 국제 뉴스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목은요, 탐사 보도의 전설 허씨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허씨의 폭로,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폭파했다. 최근에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와 유럽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석유 생산 국가이기도 하고 석유와 함께 더불어서 천연가스, 가스를 또 생산하는, 그리고 이 가스들이 막대하게 유럽에 있는 주요 나라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해를 통과하는 이 가스관 중에 하나가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인데, 이게 원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설치된 가스관이 있었고, 두 번째 똑같은 용량의 두 번째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거의 다, 물론 이거는 아직 개통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개통이 되면 2배 정도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노르트 스트림 2,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던 가스관이 폭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폭발했다면서 막 맹렬하게 규탄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탐사 보도 기자가 사실은 미국의 자작극이다 라고 한 그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파문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2022년 6월 달에 노르트 스트림 2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부착을 하고, 이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요. 3개월 후인 9월 달에 원격 조정으로 폭발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인데, 이 파이프를 폭파함으로써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가 2배가 되면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유럽이 러시아 응징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폭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는 지금 나이가 되게 많아요. 85살인데 언제 유명해졌냐면, 예전에 그 70년대 베트남 전쟁 있죠. 이 베트남 전쟁 때 1969년 미라이 학살 보도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의 방향을 바꿨다는 이 탐사 보도를 냈던 이 기자였기 때문에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은 이렇게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폭파했다, 파괴했다라는 글을 올려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허씨의 주장이 내부 고발자 한 명의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허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과 잠재력인 그 폭발력 때문에 그의 글이 일파만파로 인터넷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민중의 소리 기사인데요. 원래 이 허씨라는 기자는 13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글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축약해가지고 기사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읽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으시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게 또 사실이라면, 그리고 원래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건, 저는 국제 정치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공간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들, 이 전쟁이라는 큰 참사를 가지고도 이런 접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씨 기자의 글 또한,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켰던 것이 미국의 자작극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뭐 이렇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고,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 이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뭐 그래도 약간의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라든지 서구 사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이혜영 교수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책과 함께 고민을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글들이 하나하나.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봄 냄새가 조금씩 느껴지죠. 계절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사회의 봄이 오잖아요. 2023년의 봄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지만 우리 시민들이 왕성히 되찾아오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규의 진보TV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